당대표 조국입니다. 두 번째 당선자 총회입니다. 지난번엔 저 일정 때문에 앞에만 인사관들도 참석하셔서 못해서 말씀드려요. 오늘은 민주주의 국회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얘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운하 원내대표님 빼고는 우리 모두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주 남았는데요.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690만 명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실까 매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 그리고 국민의 복리 승진을 위해 구체적 성과를 내라.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1당인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의 복리 승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독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내 3당이지만 거대 양당에 비하면 작은 정당입니다. 당선자분들께서 최소 1당 10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내 전문 분야는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교표신당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일합시다. 그래서 후능감을 국민들께 느끼도록 해드립시다. 국민에게 이익이 간다면 국민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교표신당 국회의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당선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자 제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이 최혜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나요? 윤 대통령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대통령 권력까지 오른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때 특검은 정의로웠고 이제는 특검이 두렵습니까? 국민 67%가 원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정당하게 수용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술판 회유 협박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검찰의 사건 조작 회유 협박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증거 조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재소자들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여서 증언을 연습시킨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안부 특수부 검사들에게는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사건 조작 DNA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실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이번 기회에 검찰의 사건 조작 중대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건 조작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배경에는 수사 기소의 결합이라는 잘못된 검찰 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기소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유죄 확정 편향에 사로잡힌 검사가 사건 조작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공명심에 들뜬 나머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수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걸러낼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인 기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효율 협박과 증거 조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범인을 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범죄 원칙은 사라지고 억울한 피고인은 양산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본연의 역할인 공소 업무에 전종하도록 정상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만이 사건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해법임이 명백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22대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며 언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는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검찰의 완강한 저항과 보수 언론은 검찰 카르텔의 집요한 방해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폐지 로드맵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고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마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기술을 부리며 장난치듯 입법을 무력화시킨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 기자의 낭비편에는 국가가 망하는 징조를 써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주가 법률 왜곡하여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처럼 처리하고 법령을 함부로 변경하면서 수시로 후령을 내면 그 나라는 망한다 하는 거죠. 이대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검찰을 강력하게 개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현재 기형적인 형사사업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상화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혁신법, 형사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여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을 거치며 검찰 지상주의자들의 나라에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1년 내내 검찰의 압수수색 뉴스가 도배를 하고 소수의 정치검찰이 전국을 쥐락펴락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일 없도록 확실히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인민 토론회까지 깨알같이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당의 제1과제이기도 한 그 검찰개혁 토론회 관련해서 당선인들이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 관계로 우리 이혜미 당선자님이 제일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혁명적 영향을 끼치며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혁명적 영향은 단지 기술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 의료, 예술, 국방, 교육, 운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추천 동영상 또는 은행 사기 모니터링 등 일상생활에도 이미 스며든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한민국 미래를 제대로 세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올해 3월 말부터 미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보장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언제 어느 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미리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행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하는 범위는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합니다. 국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전략이나 디지털 주권 문제, 인공지능 모델 기반 기술 증진,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전쟁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세부 항목은 차고 넘칩니다. 소득의 양극화 방지도 그중 하나인데 인공지능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공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용주의 수익은 높아지겠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 높아진 수익을 사람을 위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정 비율 그 수익을 소득으로 안겨주는 기본소득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민해 설계하고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이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면 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기술 발전 속도와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인력이 해외로 이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칩을 살 예산이 없어서 구형 개인칩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화는 세계 2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안전정상회의를 개최해도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술자,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한순간에 인공지능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 기사에 따르면 행정 전산망 정보 유출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과학기술 전문가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가총리실에 국가 인공지능 책임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행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도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겠습니다. 기술보다 한 발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나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방해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흐른 뒤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기는 나쁜 정치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식은 이미 지난 3월 한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두고 조그마한 사고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고민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던 군인이자 젊은 청년의 죽음을 어떻게 조그마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의 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어떻게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대선 당시 후보로서 참석한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 졌으니 깐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놓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 여러분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최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대한 주권자이신 국민들은 그 이유를 너무도 쉽게 아실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체 어떤 조건을 달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이고 여당 일각의 조건부 수용 주장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즉각 제2병 특검법을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번 제2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그 저항의 물결 가장 앞에 있을 것입니다. 거부권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중일 회담 소식에 국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미일 편향 외교를 노정하는 사이 한중 관계는 악화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는 미일 편향 외교의 편익보다 한중 관계의 악화에 더 삐청거렸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변화하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린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미일 편향 외교를 벗고 얼어붙은 대중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는 어정쩡하게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최지가 한국이라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것은 우리 정부도 우리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기시다 총리 발언을 보도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부터 한중일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오히려 한국 외교부는 조만간 있을 조태열 외교장관의 방중이 한중일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까지 부인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개최국이라면 이렇게 남의 일처럼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 일본이 개최국인 줄 알겠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에 깜깜이라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외교에서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자유롭게 얘기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제를 정하고 치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악화에 이르렀던 한중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또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윤석열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을 견제하는 자극하는 태도만 취했습니다. 한중관계가 악화한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조차도 대만 독립을 반대하면서도 중국의 대만 강경 정책은 견제하는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아직도 이 문제에 입장 변화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이념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와 외교 다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가 되거나 또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개최국답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지금은 외유를 할 때가 아닙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유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이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으로 5박 7일 해외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24년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성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연금의 재정 안전성만큼이나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정책에서 유례가 없이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연금개혁 특위에는 국민의 결론에 응해야 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노후의 유일한 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마저 끝난 연금개혁에 대해 하루하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원들은
출장에서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를 견학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그것도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연금개혁 방안을 수기하기 위해서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번 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국 연금개혁의 해답은 스웨덴과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현명한 국민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이 내린 공론화 결론에 근거해서 연금개혁안을 하루속히 도출하십시오. 2년 동안 운영한 특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십시오. 합숙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답을 찾으십시오.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합니다.